데리다는 이제 지금 이제 현재로 봤을 때 어, 현대 철학, 현재 철학의 이제 끝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어려워도 어, 배우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죠. 데리다를 모르면 현재 철학을 이제 모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리다의 과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유명한 말이 해체라는 말이에요. 해체. 해체를 시켰다. 근데 책 내용에서 보면 이제 사연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런 용어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한 2500년 동안의 이제 서양 철학사는 에,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 여기도 인용되고 있는데 그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었다. 플라톤 철학이 지배했다는 얘기죠. 저런 플라톤 철학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이죠. 이데어와 현상의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유의 기반이 플라톤 철학이 됐고 그 이원론에 의해 세계가 다 체계화됐죠.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학문도 이제 그러니까 근대 철학이 기초한 어, 학문을 배우고 있는데 근대 철학의 뿌리는 이제 플라톤 철학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플라톤 철학이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이제 해체가 되고 무너졌다고 하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는 거의 기반이 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하여튼 철학에서 무너져야 이제 그 다음에도 무너지니까. 그래서 철학은 포스트 모던이 되면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무너뜨렸죠. 종말을 구하게 했고. 그럼 이원론이 깨지면 이론론이죠. 이론론을 이론의 입장에서 다시 철학을 에, 전개해 본 것. 그래서 이제 뭐 책으로 원래는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철학자가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들레즈의 철학 논문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사례를 먹여갖고 들레즈의 서양 철학사를 썼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서양 철학사를 되짚어 올라가서 하이데거가 했던 것처럼 음, 이원론이 시작될 때로 올라가 보니까 이론론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에피크루스라든지 루크레티우스 제자인 에피크루스 제자인 루크레티우스의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이론론적 철학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뭐 중세는 끊어졌고 나름 고대라든지 근대에 넘어오면서 끊을 듯 이어질 듯 그런 이론론적 철학이 전개가 되고 있었죠.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론론적 철학을 한번 음, 철학사를 전개해봤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론 플라톤 철학이 종말을 구하면 세상이 망할 줄 알았는데 뭐 전혀 관계없이 세상이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이론론적 철학사 입장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구조가 있더라, 구조. 신기한 노릇이죠. 그래서 처음 그 구조를 발견한 건 언어학에서 시작이 됐는데 언어학뿐 아니라 뭐 인류학도 들여다보니까 있고 또 뭐 신화나 문학에도 있고 그리고 경제에도 있고 하여튼 모든 분야에 뭐 심리학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가 있다는 입장에서 어, 세상을 들여다본 게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한 일입니다. 이 구조는 뭐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모여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주체가 아니고 사람도 주체가 아니니까 주체의 죽음이 구조주의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구조주의 입장에서 이제 인생도 바라고 모든 걸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인생도 이제 뭐냐면 뭐 기독교에서 말하면 인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만들어진 구조에서 태어나서 사람은 이 구조에서 저 구조로 옮겨 다니다가 이제 죽는 거죠. 구조에 태어나서 구조주의로 옮겨 다니다 죽는다. 그걸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구조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라는 구조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 과정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또 교회 다니는 구조에 들어가서 교인이 되고 또 뭐 직장이라는 구조에 들어가서 직장인이 되고 근데 이게 여러 구조를 들락거리면 바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뭐 다른 거 다 싫고 집에 있다가 직장 갔다가 땅 치면 집에 오고 그런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사는 거죠. 직장도 안 다니고 뭐 넉넉해서 집에만 있는 사람은 지배라고 하는 구조에서만 사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뭐 어떤 승려 같은 경우는 또 아니면 뭐 기독교 수도사 같은 경우는 뭐 어, 그냥 어디 뭐 연벽 10년 한다. 그러면 정말 단순한 구조죠.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런 구조 안에만 있는 거니까. 그 인생이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치 그 고대 철학으로 환원해 보면 뭐 철학이라고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니까 이제 피타고라스적인 입장에서 이제 구조가 있어야 된다. 구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구조주의자들은 한번 구조가 형성되면 그것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변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언어라는 구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단어가 있는데 단어는 기표와 비로 돼 있다. 그런 구조를 딱 정해놓고 이제 그건 손대지 않아요. 건들지 않은데 이 데리다가 볼 때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언어도 기표 기로만 된 게 아니고 근데 되게 이제 언어도 뭐 지음하고 상징하고 어, 기호가 있잖아요. 기호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징후도 있고 상징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도 뭐 눈짓도 있고 얼굴 표정도 있고 바디랭귀지 있고 뭐 수화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언어라는 것은 기호 중심이고 기표와 기가 있는 거. 그렇게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걸로 고정된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기표 기도 한번 딱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정직하게 보면 그것도 이제 기표도 변하고 기호도 변한다. 그 제가 뭐 과거에 의자 갖고도 많이 말씀드렸죠. 의자라고 하는 기표도 원래는 뭐 방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의미로 뭐 깔개라든지 뭐 다양한 이름으로 기표가 정해질 수 있었고 지금 의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의자라고 하는 것의 기의도 앉는 거 어떤 사람은 앉는 거이지만 어떤 사람은 화목이 될 수가 있고 부셔서 뭐 난로에 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어던지면 무기도 될 수 있는 거고 화분 받침대도 될 수 있는 거지 딱 의자라고 해서 앉는 걸로 고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언어라고 하는 구조 자체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기표와 기의도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차이를 만들면서 계속 가는 거다. 과거 거, 현재 거 다르고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또 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딱 그 구조가 짜여져 갖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뭐 아들, 며느리, 또 손주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뭐 아빠, 엄마가 있는 게 아니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네, 혼자 살면서 또 뭐 어떤 정자은행에서 가져다가 여자가 혼자도 아기를 낳고 살 수 있는 거고 또 요즘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살기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살기도 하고 별의별 형태의 결혼이 있는 거지 그렇게 레비스트로가 얘기한 그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것도 뭐 구성원도 뭐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경제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딱 짜여져 있는 구조가 있는 건 맞지만, 꽉 짜여져 있는 건 아니고 구조가 있는 건 맞지만 계속 변한다. 그래서 막스가 얘기한 대로 뭐, 원시 공산 사회가 있고, 예, 귀족 사회가 있고, 또 뭐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뭐 사회주의 사회가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 안에도 이제 뭐 사용자, 노동자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자를 통해서 같이 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하는 거지, 딱 정해지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보면 이제 헤라크레이토스적인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또 이 데리다가 가져다 썼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람도 뭐 태아에서부터 자라가지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한시도 가만히 있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도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그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뭐 이 짐승도 마찬가지죠. 개구리 같은 거 알에서 깨가지고 뭐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또 성장해서 죽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고 또 잎사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죽고 흙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차이. 방금 전과 지금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변화는 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 차이언이라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계기.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이제 이 양반도 힘들어요. 차이이 뭔가를 몰라갖고 여러 가지 기표를 사용해서 설명을 시도하는데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또 다른 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차이언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신칸타파의 그 등산점과 비슷하지 않느냐. 또, 어, 무슨, 그 민물 만드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바닷물을 가져다가 삼투압을 통해서 이제 민물을 만드는 그 삼투압 막 같은 거.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딱 맞아 떨어지는 않죠. 그 베르그손이 얘기한 순수 지속에서 직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계기. 그럼 순수 지속이 남기는 역사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어떤 학문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앞부분의 순수 지속과 뒷부분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 중간에 그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미국 같은 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사용하긴 하는데 큰 땅에서 농사를 지려면 사람이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옥수수 같은 거 농사를 지면 콤바인이라는 게 있어갖고 큰 그 타작하는 수확하는 이제 기계가 갑니다. 그럼 앞에는 옥수수 대하고 옥수수가 열려 있죠. 근데 이제 콤바인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그 옥수수 알갱이만 담은 자루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그 대를 이제 다 부셔갖고 만든 그 부스러기들이 남고 그러면서 이제 쭉 가게 되거든요. 그럼 콤바인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앞에 옥수수가 아직 콤바인이 지나가기 전과 지난 후에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차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그게 있긴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차연이라는 게. 그래서 차연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생물들에게
또 무생물까지도 다 이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창조물은 다 변하는 것. 바다도 변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뭐 플라스틱 의자나 책상도 변한다. 느리지만 변하는 거죠. 앞으로, 어, 100만 년 후에 보면 이런 것들 다 뭐 흙이 돼 있다든지 공기 중에 흩어져서 사라져 있겠죠. 변한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구조라는 게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뭐,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해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제목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냐면, 어, 이 차이언이 만드는 그 차이언이 결과물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게 마련인데, 이 플라톤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진학파와 선학파의 가치 평가가 다르다. 그래서 어, 진학파는 플라톤적인데 뭐냐면 우열을 항상 가른다. 우열을 1등과 2등을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걸 나누고 뭐 우월한 거 1등한 걸 나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보다 낫다. 그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빛은 빛대로 필요하고 어둠은 어둠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말이 글보다 우월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근데 그런 의식이 가치평가라는 데 늘 있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악파 우리 플라톤 공부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소피스적이죠? 뭐냐면 모든 것은 똑같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류 때문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 여성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우월한 거, 이제 선호하는 대상이 됐죠. 날씬하고, 뭐, 갸름하고, 뭐 이런.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달라진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이제 둥그렇고, 그 몸집이 있는, 잘 사는 집의 상징이라, 그런 여자들을 선호한다. 뭐, 다 다른 거죠.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한류 때문에. 또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르고, 또 뭐, 남미 사람들이 다 다른 거지, 그런 기준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이제 원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들꽃 얘기도 했습니다만, 들국화가 1등, 2등, 3등을 뽑을 수가 없는 거다. 잎사귀가 하나가 부족하든, 또뭐 꽃이 2개 달렸든, 다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가치 평가에 대한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었는데, 이제 핵심은 그런 얘기죠. 선악파적인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진학파적인 플라톤적 가치 평가를 잘못되면 그 해체해야 된다. 이것이 엄청난 폐단을 많이 났죠. 뭐 인간도 뭐 히틀러가 아리안족이 가장 우월하고 유대인 가장 열등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치 평가 기준을 갖고 이제 가스실에서 막 다 사람을 죽였던 것이 다 그런 가치 평가의 오류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해체라는 말을 거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는 해체적 글쓰기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글을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설교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글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해체적 글쓰기가 뭐냐? 글쓰기가. 요건 이제 그 글쓰기 하면은 아주 뭐 진리처럼 받아들이겠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승전결입니다. 이제 이걸 해체하자는 거예요. 누가 글쓰기를 기승전결로 하라겠냐. 근데 이게 일종의 그 마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첫 번째 얘기가 뭐 생각의 우상처럼 떠받들어져 가지고
아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걸 해체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뭘 얘기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해체적 글쓰기를 대표로 삼는 사람이 이제 말레르 메입니다. 시인 말레르 메가 이 사람이 이제 해체적 글쓰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딱 먼저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공원에 사람이 있다. 이게 문장이 이제 그냥 늘 들으면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문장이 에, 공원의 전체 내용을 대변하면서 나머지가 다 은폐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원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명 했는지 두 명 했는지 어른인지 애였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건강한지 또는 환자인지 공원에 환자들 나와 앉아 있으니까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그날의 날씨는 더웠는지 추웠는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산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다 은폐시키고 공원에 사람이 있다는 걸로만 문장이 그렇게 갑자기 얘기되니까 이것이 글쓰기에서는 엄청난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글을 쓰게 되면 기승전결로 연결되는 이야기만 드러나지 그 배후에는 수많은 얘기들은 다 은폐돼 버린다는 거예요. 기승전결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푸크도 이미 문제를 지적해서 기승전결로 뽑아내기 위한 선택된 거에 배제된 것을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서 이것이 쓰여졌을 때에 그 배제된 것들을 다 들춰내서 복원시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식 고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글쓰기라는 건 이제 공원에 관해 쓴다. 어느 공원에. 그리고 이제 뒷동산에 공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수많은 게 다 있잖아요. 새소리도 있고 물소리도 있고 습도 있고 바람도 불고 사람도 있고 그걸 그냥 딱 보는 거지. 보면 사람이 자유예요. 사람 중심으로 볼 수도 있잖아. 아, 저 여자분이네. 젊은 것 같은데 혼자 왔을까 왜? 또 어떤 사람은 강아지 중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강아지를 끌고 나왔는데 주인은 안 보고 하여튼 강아지가 무슨 종류의 강아지고 진돗개 하얀색이네? 뭐 무슨 어떤 사람은 나무 중심으로 볼 거 아니에요. 아유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사람이 다 있지만 이제 아주 단풍이 물들어가네? 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건물 중심으로 볼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그전에 숲이 넓었는데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끝도 없이 이제 거기 있는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되 가장 좋은 글은 마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공원을 보는 것 같처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글로 써 넣으면은 먹은 걸 토해내듯이, 뭐 설사하듯이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내가 가서 그 공원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지. 이게 가장 좋은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에 가서 사람마다 어, 보는 게 다르다겠잖아요. 뭘 중심으로 보든지 그건 자유야. 그럼 이렇게 내가 직접 가서 본 것처럼 그걸 보지 않은 사람들이 글로 이렇게 막 다 써내다 보면 마치 내가 그 공원에 가서 뭐 사람 중심으로 보든지 강아지 중심으로 보든지 건물 중심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써는 글에서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써는 내용을 보면서 아, 그때 강아지가 있었네. 강아지가 뭐 어린 강아지였구나. 엄마 강아지도 뒤따라오고 뭐 서로 지저대고 그걸 중심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글 내용에서 또 벤치가 있는데 거기는 뭐
과거에는 뭐 이제 시멘트 벤치였는데 나무 벤치로 만들어 갖고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차갑지 않고 뭐 따뜻하게 좋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쓰기가 가장 좋은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이제 예를 들면은 엘리엇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시상이 떠오를 때에 떠올랐던 모든 걸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장도 써놓고 상징도 써놓고 단어도 써놓고 뭐 모든 걸 다 써놓는 거죠. 그걸 기승전결 해갖고 뭐 어, 발단, 전개, 뭐 절정, 마무리, 종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다 쏟아 놓는 거지. 그게 뭐야 이게? 그게 글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글.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래. 마치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다 보는 거죠. 다 공원에 가서 직접 보듯이 글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 거지.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 뭐 가을에 쓸쓸한 기분을 쓴 것 같네? 괜찮아요. 이별의 슬픔을 얘기한 것 같구나. 뭐 4월은 잔인한 달. 뭐 왜 이렇게 썼을까? 혹은 그 사람이 느낄 때 슬픈 사람, 이별을 해본 사람이 지금, 아, 이게 이별의 슬픔 감정을 쓴 것 같아. 괜찮아요. 뭔 상관이야. 에즈라 파운드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본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엘리엇이 썼던 황무지라는 글을 반 좀 줄여갖고 자기 입장을 썼는데, 자기 입장에 나는 이렇게 봤다. 괜찮죠. 딴 사람은 다르게 봐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기승전결로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는 그것은 일종의 편견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글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아니,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글쓰기를 통해서 그 전체를 다 보여주자. 그리고 거기에 느끼는 건 각자에게 맡기자. 그래서 각자가 거기 이제 자기 느끼는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글쓰기도 보면 뭔 얘기야? 그냥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써는 일기도 쓰고 뭐 시도 쓰고 뭐 남의 걸 어디 읽다가 뭐 인용도 하고 뭐 아니 뭐 하자는 얘기지? 그 한마디로 뭐라 아니 한마디로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로지기 읽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든지 오른쪽에서 뭐 왼쪽으로 사선을 읽든지 아래로 읽든지 옆으로 읽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네가 읽고 느낀 게 네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걸. 제임스 조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도 그냥 뭐 의식 흐름이기도 하고 이 사람 더 복잡한 게 뭐 예를 들면은 공원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다시 얘기를 들면 공원에 이제 객관적인 상관물, 객관적으로 내가 본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의식 흐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엄마하고 여기 왔었는데 그때 엄마가 뭐 시골에서 올라오셔갖고 몸이 불편해갖고 햇볕도 쬐끔 공기 냄새가 엄마하고 같이 여기 왔었지. 그때 김밥을 사서 먹었었지. 그때 행복했는데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 뭐 이런 얘기까지 돼. 의식이 흐르는 대로 그냥 다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공원에 잠깐 서서 보고 온 걸 가지고도 500페이지, 1000페이지 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과거로 갔다, 현재로 왔다, 미래로 왔다.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나도 손주하고 손잡고 와야 되겠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까지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글쓰기 해체예요. 기승전결로 마무리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 이런 구조, 이걸 해체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글쓰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잘못되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원래 글쓰기는 이거지. 다른 걸 가능하면 은폐 안 시키고 모든 걸 드러내서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이제 글쓰기, 해체적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언어 유희란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기표를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하면 에, 무슨 차연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앞부분에 나오죠. 차연이라는 것은 뭐 자동 작용이다. 무슨 백색의 공이다. 또는 폭력이다. 무슨 유령이다. 뭐 어떤 뭐 경칩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계속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하나의 단어로 이 차이를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차이의 어느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근데 그거가 부족하니까 다른 말로 또 기표를 바꿔서 그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차이의 일부를 조금 담고 있는데 그거만큼은 안 되니까 또 다른 걸로 이제 이렇게 또 단어를 막 수없이 바꿔 나가는 거죠. 저도 뭐 이제 차이를 설명해 보려고 부족하지만 뭐 능산점도 얘기를 했고 근데 딱 맞아 떠지지 않아. 베르그송의 그 직관 것도 딱 떨어지지 않고 그 뭐 삼초합으로 민물 만드는 것도 딱 떨어지지 않거든. 뭔가 조금은 느낌을 주는데 콤바인도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단어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 그 다음에 이제 무순의 글쓰기인데 뭐 그 차례를 정해갖고 뭐 이렇게 에, 1번, 제1장, 제2장 그렇게 하지 말고 하이퍼텍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이, 책을 쓸 때 보면 그 쓰는 지금 이 전개되는 내용만큼 부족하니까 줄을 달잖아요. 밑에 달기도 하고 뒤에 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이퍼텍스트처럼 보다 더 줄을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책에서 인용했다면 글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뭐, 이 구조주의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피타고라스적이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부분에 가는 거지. 가서 그 얘기를 충분히 읽고 또 와서. 근데, 지금 이 데리다는 이제 헤라크레스토적이다. 그러면 헤라크레스토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글을 또 옮겨가고 이제 거기에 충분히 읽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텍스트는 뭐 기승전결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글쓰기가 해체적 글쓰기다. 기승전결을 하여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해체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한다, 반복.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상관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또 이렇게 포개가지고 또, 그 뉘앙스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들, 전체를 설명하고 하는 것들. 또 똑같은 얘기예요. 또 미장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에, 이 장면들을 또 겹쳐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기승전결을 마무리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포리즘인데, 이제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난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승전결식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그 자체를 드러내라는 거냐. 예. 마무리되지 않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자체를 드러내라. 예, 그런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의 글쓰기하고는 다른 형태의 글쓰기인데 뭐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또 설명이 어려우니까 뭐 이 얘기 갖다 붙이고 저 얘기 갖다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글쓰기는 뭐, 공원에 가서 잠깐 이제 공원을 한참 보고 와서는, 에, 공원에 사람이 있다. 이걸로 이제 공원에 보고 온 것에 대한 글쓰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원에 갔다 왔으면,
에, 뭐 공원에서 본 전체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드러내서 보여줌으로써 이 글을 본 사람이 마치 공원에 가서 그 전체를 이제 보고 서 있는 것 같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글쓰기다. 그러면 공원에서 이제 무엇을 볼 것이냐? 나의 글에서 무엇을 볼 거냐는 공원에 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공원에 뭘 보고 왔냐?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왔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왔다. 어떤 사람은 벤치를 보고 왔다. 뭐그 공원에 노는 아이들과 강아지를 봤다.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건 자유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글을 써서 보여줄 때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 글을 보고 나서 작가가 이걸 봐라, 이걸 봐야 된다고 강요하지 말고 그 자체를 객관적 상관물로 이렇게 펼쳐 보여주면 그걸 읽는 사람이 각자가 마치 공원에 가서 각자 다른 것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각자 보고 느끼게 만들어주면 된다. 네, 그런 글쓰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체적 글쓰기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가면 이제 제임스 조이스처럼 거기 가서 객관적 상관물로 본 거 외에 내가 그걸 보면 느끼는 의식의 흐름까지도 추가하게 되면 이제 더 확대된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의식의 흐름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 글을 보면서 또 다른 나 나름대로 의식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뭐 데리다가 이제 내용들이 거의 끝났는데요. 그럼 데리다 철학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특히 이제 철학을 위한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이제 복음적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철학을 이제 공부하고 거기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우리 과제인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세상은 데리다와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 모든 게 해체됐잖아요. 가정도 해체되고 남자와 여자 구분도 해체되고 뭐 하여튼 해체가 안 된 게 없거든요. 거의 다 해체됐다고. 마지막 인간이 지키고자 원했던 것은 결혼 제도거든요. 그런데 6.8 사상에서부터 해체되면서 다 해체됐단 말이에요. 해체 안 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고 말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직도 기승전결만 주장해 한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뭔가 이게 어, 거부감이 느끼는 거부감. 왜 거부감이 느낀지는 모르는데 거부감이 느끼면서 이제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성경의 내용도 전체를 이제 삭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제가 늘 전체성 안에서 어, 선택된 게 있고 배제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성경의 하늘의 뜻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서 전례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뭐 하나님 도움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안 됐고 어떤 데는 땅의 도움이 언급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 안에서 이제 보다 어, 여러 사례를 들다 보면 이 부분은 요게 선택되고 이게 배제가 됐고 요거는 이게 선택되고 배제가 됐다는 게 알면서 전체가 이제 복원되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걸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선택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로 보다 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듣는 사람, 요 시대 사람들도 이게 뭐 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 객관적 상관물처럼 이렇게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어, 거기서 느끼고 선택하는 각자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글도 그렇게 써야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집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또 신앙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것이 뭐 자기의 신앙 고백적으로 갖고 있는 건 좋지만 이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체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거부감이 느끼는데 이것은 해체를 뭐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해체됐다는 거지. 근데 그걸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뭔가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해체 데리다의 얘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철학이 나오면 그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존재와 시간이 나왔을 때 사르트르도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존재가 뭔데 이걸 어, 하이데거는 유신론적인 무를 얘기하는 건데 사르트르는 절대 무로 오해를 해서 잘못 어, 존재가 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을 잘못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데리다의 해체를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는 학자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해체를 오해하는 철학자들이 많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데리다의 해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사람을 해체해야 된다고 해서 해체된 게 아니라 이미 해체가 왔는데 이걸 읽어낸 거죠.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해체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이제 우리의 몫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다음 주에 할 것까지 뭐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막세 유령에 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또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